방미 일정 이틀째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분야에 있어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넷플릭스 투자 유치에 이어서 오늘은 미국 첨단 기업들과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고 한미 경제 수장들과 함께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네, 한미 양국은 내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틀 차입니다. 다양한 일정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경제 안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조금 전에 한미 정상 부부가 함께 한국전쟁 기념비를 참석하기도 했었어요. 일단 안보적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님께서는 오늘의 이런 70주년 일정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 일정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핵심은 예. 이제 이 전략 동맹에서 이제 한미 동맹이 진화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방점을 찍는 방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52년 10월 1일 날 체결이 됐거든요. 네. 한국 전쟁 중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소위 이제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이제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 또 우리는 북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네. 양측 다 지금 동맹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미 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 전쟁 관련해서 예. 참전 용사, 훈장, 오찬 이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집권 기간 중에 두 번째 국빈 방문이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는 마크롱 대통령 지난해 12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프랑스가 요새 좀 미국에 서운하거든요. 왜냐면 오커스 때문에 호주하고 이 프랑스 간에 거의 600억 달러 내외 되는 한 70조 원이 넘는 계약이 깨졌어요. 거기다 이제 IRA 때문에 유럽이 이제 미국의 디커플링, 약간 서운한 그런 감정. 근데 사실은 이제 프랑스를 달래기 위한 국빈 방문이었다고 보면 사실은 이번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어떤 전략 동맹으로서의 국빈 방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 그 다음에 어떤 가치 기반 예.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일종의 양측 정상 간, 양국 간의 프렌드십을 강조하는 행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방미의 키워드를 꼽자면 경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안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정 중에 나사를 방문을 하기도 했어요. 여기에서 우주 협력을 넘어서 우주 동맹 또 우주 안보까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주 안보, 우주 경제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지배하지 않으면 지금 현대 4차 산업 시대의 대부분이 우주 공간과 안보 경제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양측 다 사실은 협력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미국의 원천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누리호 같은 발사체 기술도 네. 사실은 미국보다는 러시아 기술 쪽에 더 친화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전략 기술도 그 아무리 동맹이라도 주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발사체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위성 기술이 우주 공간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위성 기술 중에는 ITA라고 해서 국제 무기 규례 규제라고 하는 규정이 미국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위성 발사체는 위성체는 미국 발사체가 아니면 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니면 복잡한 허가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위성체를 개발해도 지금 미국의 원천 기술에 들어가지 않은 위성체를 만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규제를 풀지 않으면 사실은 이 한국의 우주 전략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부분 얼마나 그 실리를 확보하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지금 벽에 부딪혔거든요. 위성체 개발을 했는데 네. 중국과 협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발사체를 못 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가치 동맹, 그런 뭐 프렌드십도 중요하지만 그 동맹에 기반한 실리를 얼마나 가져와야 되느냐가 관건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주 공간입니다. 예. 그 북한이 정찰 위성 또 발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의 또 공조도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도 지금 군사용 정찰 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오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 5개. 사이오는 뭐냐면 이제 이 합성 계고 레이더의 앞에 그다음에 이온이 이제 전자광학, 그다음에 적외선 4개의 SAR 이제 이 광학 카메라는 비가 오거나 밤에는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로 사진을 합성해내는 게 이제 거든요. 네. 이 4개, 그다음에 이제 전자광학 이쪽으로 5개를 지금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도 그걸 시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한미가 우리가 그 한미 협력을 강화하면 네. 우리의 눈이 되는 이런 이 우주 공간에서 정찰 위성 능력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안보적으로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일정 그리고 안보로서의 의미도 한번 짚어봤고 경제적인 측면 당연히 얘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넷플릭스 투자를 유치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세일즈 외교 첨단 기업에서 19억 달러 유치를 해냈습니다. 그 세일즈 외교를 바로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성과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한미 양국이 얻어내야 할 시너지 효과 어떤 것들 좀 기대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넷플릭스 투자도 있었지만 그 6개 첨단 기업이 미국의 첨단 기업이 한국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6개 기업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은 수소, 반도체,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조만간에 이제 국내 생산 시설을 이제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땐 2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한 방향이 아니라 양국이 양방향으로 이제 투자를 증진한다. 그러니까 경제 동맹으로서의 의미를 높인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협력을 하겠다. 특히 첨단 산업, 첨단 기술이라는 것은 미래의 경쟁력 또는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미래 한미 동맹도 이제 공고히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투자를 결정한 이제 기업 가운데는 반도체 분야도 있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제 방미를 해서 반도체 문제를 좀 잘 해결해야 하는 이제 과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결정할 문제다. 이제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 반도체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 강요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당연히 이제 한국의 어떻게 보면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네. 한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이 전략이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협력을 원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조율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가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 조율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이 반도체 견제를 하면서 목적으로 내세운 것이 국가 안보 이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가 안보상의 미국의 우려를 우리가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중국의 어떻게 보면 사업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의 수출 통제를 어떻게 보면은 협상의 어떻게 그 대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세일즈 외교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경제 전문가들끼리 이번에 출국하게 된다면 대통령 차원에서 많은 것들 할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밥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그 70주년 동맹을 기념하면서 가장 큰 의의는 지역적으로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서 이제 글로벌 동맹으로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이 전통 안보에서 경제까지 포괄하는 경제 안보를 포괄하는 그런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간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 협력은 당연히 이제 중요한 이슈고요. 그렇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수출 통제의 그런 미세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IRA 관련된 미세한 조항들까지 모든 것이 타결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과한 기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밤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저희가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특히 많이 했던 말들이 그래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담은 명문화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나온다면 얼마나 구체화될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예. 확장 억제에 관한 별도의 성명 내지는 별도의 문건이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인 거고요. 네. 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 공격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예요. 원래 대부분의 핵 보유국들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핵 공격 안 한다. 반드시 핵 공격을 받을 때에만 반격수단을 사용한다. 이 정도로 모호성을 유지하는데 예.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서 법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전술핵 운영 부대를 실전 배치해서 지금 남한을 공격하는 훈련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거의 70~80%에 육박하고 이게 더 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 본토는 아직 북한이 타격할 능력을 못 갖춘 것으로 판단을 해요. 일부 미 당국자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아직 입증을 못 했거든요. 근데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쪽은 이미 다 기술적인 능력이 확보가 됐고 실효성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내용을 담느냐. 그렇게 보면 지금 가장 진전된 확장 억제는 나토 모델입니다. 예. 나토의 30개국 지금 이제 31개국이 됐죠. 추가돼서 여기에 5개 회원국의 뭐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벨기에 이런 국가에 한 150여 기 내외의 전술핵탄두를 배치해 놓고 예. 물론 관리는 미군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운용을 하는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 NPG를 나토 회원국이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설 협의체가 있어요. 그렇죠. 전술핵탄두도 들어와 있고 상설 협의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미국이 지켜줄게라는 약속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토 수준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이걸 제도화 수준을 높이느냐가 문제인 거죠. 나토 수준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희망이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전술핵탄두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술핵탄두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미국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전술핵탄두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돼요.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핵탄두를 나갈 때는 자기들 마음이지만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비확산 체제, NPT 체제에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들어오기 어려워요.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핵탄두는 없고 거기다 우리가 EDSCG라고 확장억제 전략협의체가 있지만 이건 상설이 아니에요. 그냥 가끔 만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설 협의체도 없고 전술핵도 없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전술핵이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토 이상을 간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딜레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불안을 안보적 예. 불안을 해소시켜 주려면 반드시 합의문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아마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상설화하고 지금 합의가 된 게 우리가 지난해 연말 SCM 연례안보협의에서 예. 정보공유, 위기시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이거든요. 예. 근데 정보공유나 위기시협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동기획하고 공동실행 부분을 네네. 얼마나 제도화시키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설 협의체 여부는 아마 담길 수 있을 것이고 운영 과정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공격의 수준에 관한 부분도 좀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일국의 이제 일각에서 예. 뭐 핵 보복 공격을 명문화한다. 근데 예. 제가 보기엔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게 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핵 우산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망이 있고, 그다음에 재래식 타격력 세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핵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엄밀하게 현실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70주년인 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상대국이 침공을 받으면 자동 개입한다고 안 돼 있어요. 상대국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자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맹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 바로 자동 개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위협에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이 이번 핵으로 나온다? 그거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이 우리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본인들도 지금 좀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자체 예. 핵무장론이 커지면 예. 사실은 주한미군 존재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성의를 상당히 보일 거고 의지는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사실 아주 복합적인 함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핵을 우리나라에 두지는 않더라도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뭐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나 이런 쪽에 있는 핵이나 핵 공유 자산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우리랑 같이 사용해줘라는 것을 명문화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운용 정도를 함께하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진전될 수 없겠습니까? 아마 운용 과정, 예. 의사결정 과정에 예, 예. 상당 부분 우리 발언권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안도 있어요. 전술핵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핵 공격이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우회적인 방안들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는 예, 개념이 예. 되겠군요. 예, 경제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된다는 말을 달리해 보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보시기에 우리가 좀 이 부분만큼은 꼭 가지고 와야 한다,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산업이 우리의 주력 산업이다 보니까 예. 이 미국의 수출 통제, 특히 작년 10월 7일에 있었던 상무부의 수출 통제 조치와 우리가 1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1년 유예가 올해 이제 연장이 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 1년 유예가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몇 년 되느냐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될 거라고는 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그 어저께 새벽에 백악관의 비공개 회의를 잠시 참여를 했었는데 예. 그 내용을 잠시 전달을 드리면 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한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잘 알고 있고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갈 의사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론적인 원칙의 수준에서 아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우려 사항이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뭐 중국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고 그 중립을 지키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사항을 미국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우려 사항이라기보다도 중국의 사업,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사업이 앞으로 계속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우려라든지 아니면 이 투자, 기술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가능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원칙적인 이야기가 그럼 나온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뭔가가 좀 진전되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좀 어떤 모양새를 좀 취해 나가야 되는 걸까요?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실무급에서 예. 상당히 이제 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미국이 이런 반도체 수출 통제를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의 협상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뭐 칩4라든지 네. 아니면 IPEF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협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일본이라든지 네덜란드, 독일, 대만 이런 국가들과 같이 연대를 하면서 이것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틈타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제품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우리 제품 대체하지 못하도록 중국과는 최대한 기술 격차를 늘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팀장님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히 IRA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자동차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피해를 보는 이 상황들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뭐 아까 전에 당장 네. 뭐 어떤 네. 것들이 나오긴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지만요. 네, IRA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예. 대선 주자 시절에 대선 공약을 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IRA를 통해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RA를 당장 뭐 민주당 정부가 이것을 개정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기차 부분에서 좀 피해를 보았습니다. 예. 그 북미산 최종 조립 조항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예. 그렇지만 이제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간이 좀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IRA의 이 친환경 관련된 전체 보조금 금액이 한 3,9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예. 막대한 규모인데 거기서 전기차 관련된 것은 한 5%가 안 되고요. 사실은 절반 가량 거의 50% 이상이 이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리고 수소, 원자력을 포함한 이런 에너지 쪽에 막대한 이제 보조금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또 잘하고 이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기에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IRA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최근 주가도 많이 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EV 배터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거의 북미 시장의 70%를 한국 기업이 석권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미국과의 교역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넷으로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뭐 여러 독소 조항에 대한 어떤 조율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방미 기관에 이 부분도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경제 안보 이슈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경제 안보를 수단으로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세부 조항 같은 데서 조금 자국 우선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우리의 우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을 상황을 보면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재선을 공식 선언했단 말이죠. 동영상을 통해서 공식 선언했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지요? 일단은 이제 어제라는 날짜가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전에 예. 처음 대선 출마를 했던 날짜예요. 그렇죠. 이건 잡혀 있는 날짜죠.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이 한미 정상회담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후광 효과를 노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치도 우리하고 비슷해서 혼전이에요.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양쪽이 완전히 진영이 결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싸움이 이제 다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경제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았는데 막판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터지면서 미국 경제가 추락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점이었던 경제가 취약해지니까 경쟁력을 상실했던 거거든요. 근본 기반은. 그런데 지금 한미 동맹에서 미국인들의 인식의 한국은 경제 강국이거든요. 특히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에 상당히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크거든요. 네. 자동차까지.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는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 잠재적으로 그 대선 이 선언 과정에서 그 후광 효과, 경제적 후광 효과가 커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동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돈으로 계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 철수시킬 수 있다, 그렇죠. 뭐 돈 더 달라, 황당한 요구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과 다르게 동맹을 일종의 가치 자산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든 아니면 적이든 돈이 되면 안 되는 이걸 갖고 계산했는데 예.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연대를 통해서 미국의 국제지를 확산시키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핵심 연대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의 경제적 효과, 한미 동맹의 안보적 효과, 동맹적 효과, 요걸 후광 효과를 분명히 노릴 수는 있죠. 예. 그 보통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행보, 어떤 행보를 하는지, 뭐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굉장히 주목받게 되는데, 글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제 투자 유치 성과에 대한 이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좋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뭐 아까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좋은 분위기를 네. 이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대선에 다시 나가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바이든이 이제 취임 이후에 한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작년 미국의 이제 자체적인 분석에 의하면 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미국 내에서 가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국가 1위로 한국이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행보에 나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 한국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뒤로 이제 교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좋지 않고 대중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염려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 10년간 우리가 미국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교역의 다변화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 중국에만 의존했던 그런 교역이 조금 미국 쪽으로 다변화가 되고 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의 경제도 좀 연계돼서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향후에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뭐 지난 정상회담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삼성도 만나고 현대도 만나고 되게 경제적인 행보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 미국 전반적인 여론도 한국과 잘 지내면 경제적으로 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시기를 정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한국이 정치, 안보, 예.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미국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 파트너, 동맹국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미 백악관이 밝힌 바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도 중요한 의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항상 얘기하지만 우크라이나, 대중국 이런 부분들이 미국한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외국 경제학자들, 외국 안보들의 좀 생각이거든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이번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원론적인 수준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미 뭐 우리 포탄, 뭐 우회 지원설 뭐 이런 게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교전 국가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이걸 바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미국이나 폴란드나 우회 지원을 해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고 추가적인 뭐 명시적인 어떤 그런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그런 얘기 나오긴 쉽지는 않고요. 우리가 좀 냉철하게 국제 정세를 보면은 예.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한국 전쟁 때 6.25 때 소련권이었어요. 북한을 지원한 체제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대해 사과하거나 그런 적 없거든요. 대만 문제 미국이 자꾸 대만에 개입하지만 미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걸 견지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합의한 게 미국이에요. 대만이 원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거든요. 대만을 내려오게 하고 중국을 집어넣는 게 사실 미국이거든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냉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지난해 12월 미국 국빈 방문으로 아주 융성한 대접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중국 가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하고 160억 달러 에어버스 계약을 하고 왔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 상황에서 프랑스 사절단은 또 미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 동맹, 한미 동맹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양쪽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명확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전략적인 명확성을 드러내서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상황에서 충분히 국제사회의 기대, 미국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만일에 명확한 선을 거버리면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우리 국익이 축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크라이나 문제는 충분히 미국도 우리 입장을 이해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기존의 수준에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지금 그냥 미국 입장에서 어떤 원론적인 입장은 이제 뭐 어떤 회담에서의 이야기인 것이고 미국 측에서는 우리 측의 이런 어떤 무기 지원, 우회 방식이라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는 게 사실은 뭐 드론이니 뭐니 이런 첨단 무기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전통적인 전쟁입니다. 예. 포병 전력이 핵심이고 전차, 보병이 없이는 전쟁이 안 된다는 걸 입증시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소모전이거든요. 예. 소모전인데 핵심이 지금 155mm 그 야포거든요. 자주포. 왜냐하면 이 사거리가 러시아는 152mm, 우크라이나는 155를 쓰는데 사거리가 20에서 40km인데 여기서 누가 물량 공세로 지금 압도하느냐가 지금 핵심인데 이 포탄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게임 체인저 상황이 지금 중간에 서버린 거죠. 만일에 여기에서 전략적인 명확성을 우리가 드러내면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 러시아가 이미 얘기한 대로 북한 내 북한 재래식 무기를 현대시켜 버리면 이건 한미 동시 압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크라이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드러내는 건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는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조건부로 그냥 가능성을 시사한 거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되게 강하게 반발했었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러시아와 하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미치는 영향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그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러시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 자체는 상당히 작습니다. 한 1% 미만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현대자동차 지금 러시아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제 피해가 되고 또 그 기업들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협력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작년 12월에 우리 정부가 인도 태평양 전략도 이렇게 예, 발표를 그렇죠. 했지만 원칙을 지금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이 대만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던 것도 이 원칙에 대한 강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고받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질문을 좀 드렸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상 간의 포괄적인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했는데 이 포괄적인 협력이라는 거에 어떤 것들이 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포괄적인 협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를 얘기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 이제 뭐 첨단 기술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들어가 있겠지만은 구체적인 분야가 들어가 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고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포괄이라는 것은 협력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굳건한 동맹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한 의미의 포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네. 확인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포괄적 협력,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발표들이 될 겁니다. 그 전에 지금 이제 북한이 그러면 어떤 것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그에 대해서 북한은 분명 반응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도발 그리고 그 도발에 따른 어떤 방향성을 취해야 할까 이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패턴은 이제 이미 정해진 거예요. 2021년 8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예정했던 그런 무기 개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핵탄두, 뭐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 전략 무기 다. 이제 남은 건 핵잠수함하고 핵추진 잠수함하고 정찰위성이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 기술로 안 될 거고요. 그럼 남은 건 정찰위성인데 느낌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정찰위성은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18일 날 우주개발국을 간 거거든요.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쏘는 걸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쏠 거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런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예정된 것들이다. 예정된 것들이고 그런 전략적 도발을 계속 할 거고
강대강 대축면은 갈 거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핵 위협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현지적으로 우리 자치적 역량 플러스 확장 억제라는 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향후에도 적어도 돌파구 마련되기 당분간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대축면은 갈 거고 이 상황에서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